워렌 버핏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도미닉. 휴대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는 중이네요. 하지만 도미닉이 가장 먼저 연락한 상대는 중동의 사업가나 유럽의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도미닉은 한 끼 식사에 20억을 넘게 내야 하는 워렌 버핏과 식사 자리를 어떻게 성사시켰을까요? 그리고 도미닉과 통화한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러서 제 진짜 이름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어요.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나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다가 면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 사업을 장려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요소 덕분에 국민 평균 소득이 부자 나라에 속하는 수준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평균 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이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벌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게 현실이고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어 거의 전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운 자수성가를 해냈죠.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아니고 고아원 출신인 제가 그것을 해낸 건 삶의 은인인 한국인 구자 역시 덕분이었죠. 30년 전 부모님은 저를 고아원에 떠넘겼습니다. 탄종파가르라는 동네로 갔죠. 차이나타운이 가까이 있는 동네였는데 말 그대로 빈민촌이었어요. 범죄자나 갱단 같은 인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저 고아원 아이들과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 중에서는 맞고 다니거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케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방치되어 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때 영영 가족을 볼 수 없겠다는 절망에 빠졌죠. 쓰나미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집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동네에 살았더라면, 높은 빌딩에 살았더라면 저희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벌레와 습기가 들끓는 해변에 집을 지어둔 탓에 파도 한 번에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공포감에 휩싸였죠. 공포심을 이겨내 보려고 계속 경계했던 질 나쁜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홀로 어디선가 목숨이 끊어져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습게도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협박하며 돈을 바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범한 구걸로는 좀처럼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돈을 안 주면 그들이 저를 때렸고 맞고 돌아와 고아원 선생님에게 멍을 들키면 불량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고아원 아이들을 모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엉성한 연극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적선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광대짓을 할 바에는 일자리나 알아보겠다고 했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돈을 나눠 가졌고 개인기를 개발하거나 외국어를 익혀 관객을 불러 모으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더 주었어요. 공연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2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성인이 된 저를 보살펴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이 무대 뒤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공연비를 정산해주던 저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낯선 남자였죠. 본능적인 경계심이 들어 얼른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끈질기게 쫓아왔죠. 가만 보니 행색은 멀끔했고 흉기 같은 걸 들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밝은 음식점 앞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이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은 거두지 못했죠. 돈을 주면 돈만 받고 도망치거나 이상한 말을 걸기라도 하면 소리를 질러 창피를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돈을 주지도 이상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 식당을 가리키며 밥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긴 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에 고아원에 돌아가 다 식은 수프만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음식을 사주겠다니 혹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를 따라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것저것 음식을 주문했고 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넣고 있는데
불쑥 남자가 어쩌다 공연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긴 이야기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는 전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남자는 불쑥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라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죠. 그리고는 저와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이곳에서 구걸로 연명하다간 오래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거처가 정해진 상태라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작정 알겠다고 말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선뜻 따라 나섰던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구자혁, 사업가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저는 구자혁 씨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대부분 가정부가 해주었고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청소 정도는 시킬 줄 알았는데 편하게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앙상하던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와 구자혁 씨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장님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직원과 한국인 직원을 대하는 태도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제가 공연을 하는 여러 아이를 잘 통솔하고 아이들 스스로 장기를 키워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고 분명 무슨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외국 지사 공장 관리직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들어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꼬마애가 갑자기 관리직에 앉으면 나이에 민감하지 않은 외국인 직원이라 해도 반감이 들 테니까요. 사장님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공장의 말단 생산직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공장의 모든 일은 낯설고 어려웠어요. 아이들과 공연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장에서 딱 하루만 보내니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전 처음 몸을 쓰는 노동을 하면서 피로감과 함께 뿌듯함도 느꼈어요. 다 같이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고 매일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이라 급여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일에 매진했죠. 이후 단순 생산직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라인의 관리직, 거래처를 만나는 영업직, 그리고 사장님의 비서 등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가 30살이 되던 해 사장님은 이제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겐 다신 없을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돈이 없어 가족이 사라지고 집도 먹을 것도 없이 떠돌던 제가 사장님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꿈을 드디어 이룬 것 같았어요.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한국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로 충분히 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 지사의 부사장에게 잘 말해놓았으니 가서 일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연고도 없는 나라에서 외딴 섬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들었죠. 이렇게 혼자 불안해할 바에는 그냥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했지 뭡니까. 결국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긴장한 상태라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긴장 탓에 잠이 오지 않아 피곤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복잡한 공항버스 노선을 살피며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의자가 너무 편안했던 것이죠. 뒤로 편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좌석 넓이에 안정적인 운행까지. 싱가포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쾌적한 환경 탓에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버스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에 멈춰 서고 있었죠. 얼른 내려 되돌아가는 버스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류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유심도 갈아 끼우지 않아서 한국 지사의 부사장님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난감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들이닥치니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산책을 하며 걸어오시던 할머니 세 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농사하러 온 외국인 총각이냐면서 안부를 물으셨죠. 저는 한국인 사장님과 자주 대화하며 익힌 한국어로 할머니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얼른 연락하라면서 휴대폰도 빌려주셨어요. 사장님은 한국인들에게 정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정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을 주는 사람과 정을 받는 사람 모두 가족처럼 끈끈해지는 마법 같았죠. 정 많은 할머니들 덕분에 부사장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저를 태우러 차를 끌고 와주셨습니다. 부사장님이 올 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시던 할머니들은 가방에서 사과 몇 알을 꺼내 먹으며 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부사장님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부사장님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뉴스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AI 사업 관련된 주가가 점차 오르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한국과 싱가포르라고 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통하며 싱가포르와 한국 사이를 연결하는 것. 한국 지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AI는 잘 몰랐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거의 평생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생산직부터 관리직까지 모두 경험하며 실무자들과 소통해 온 것도 전부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적응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님이 제가 지낼 집을 구해두신 상태였으니까요. 그 집에 들어서며 저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AI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나가서도 최대한 배우려는 입장에서 외국인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낯설어했지만 싱가포르 거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단련한 처세 덕분에 금방 한 팀이 되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변해갔어요. 부사장님은 모두 제 덕분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AI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매우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싱가포르와 한국 AI 업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희를 주목했습니다. 다른 부실한 AI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창업자가 사기로 고소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사장님도 한국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액의 돈도 벌었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었고 이 돈이면 고향 땅에 고층 빌딩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린 시절 집도 잃고 부모도 잃었던 시기 매일 울며 올려다보던 부자들의 고층 빌딩을 손에 넣을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꼭 싱가포르로 가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니 그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마침내 40살이 되던 해 싱가포르로 돌아가겠다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용기 있는 선택을 반겨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살던 고아원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실하기 그지없던 시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말하며 돈을 어느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무실도 구했어요. 싱가포르를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상 레저 사업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고용했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사업을 통해 새로 번 돈도 전부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럴수록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변했고 저도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돈이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높은 사업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20억 넘는 돈을 지불해 워렌 버핏과 식사도 하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돈을 허공에 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후 함께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가장 먼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제 삶을 구해준 한국인, 구자혁 씨에게 제가 들은 멋진 정보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단지 즐거운 시간 보냈냐고 말하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 상태를 먼저 챙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국인의 정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던 것은 거리에서 배운 처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사장님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한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도 제 삶에 더 없을 기회였던 그 순간을 50살이 넘어가는 지금도 오랜 추억으로 간직 중입니다. 쓰나미로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던 소년이 한국인 생명의 은인을 만나 한국의 정을 느끼고 백만장자가 된 사연 어떠셨나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감정을 넘어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계속해서 올라올 감동적인 사연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국에 막 도착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곳으로 몰려든 인파에 깜짝 놀라버렸다는데요. 모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 혼자 인파를 가로막으며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이 흑인 여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상짓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 출신 기자 카밀라입니다. 최근 저는 한국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너무 창피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장면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부 보고 말았죠.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저를 당황시켰는지 전부 나열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큰 사건 위주로 설명해 볼 테니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 시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부모님은 살면서 외국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이 첫 해외 여행이었죠. 나이지리아에서 기자는 월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던 건 제가 일하는 신문사에서 한국 문화 취재를 위한 출장 인원으로 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K-팝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다루는 특집 기사에 꼭 한국 답사 내용을 넣고 싶다는 편집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긴 비행시간, 낯선 동양의 문화, 북한과 여전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위험함 때문에 모두가 한국 출장을 기피했습니다. 결국 경력이 제일 짧은 제가 당첨된 것이었죠. 거절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도저히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몫의 비행기표 2장을 더 준다면 가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신문사는 받아들여줬습니다.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가 격추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시작되었죠. 부모님이 신이 나서 한국 공항을 구경했어요. 혹시나 부모님을 잃어버릴까봐 열심히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부스 앞이었는데 영어로 써진 안내 문구를 보니 해외 로밍을 도와주는 곳이었죠. 마침 필요했던 것이라 부모님을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외국인인 우리를 슬쩍 훔쳐보거나 나이지리아 억양을 듣고 비웃는다거나 새치기를 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스 앞에 줄을 선 한국 시민들은 하나같이 질서 있게 차례를 지켰고 조용했습니다. 새치기가 일상처럼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얼굴이 새빨갛게 변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줄이 전부 줄어들어서 부스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버렸죠. 나이지리아식 영어라 직원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곧잘 알아듣고는 와이파이 기계를 건넸습니다. 저는 불쑥 화가 났어요. 그 직원이 부모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물건을 팔려고 아무거나 건넨 것 같았습니다. 얼른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아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농락하려던 것이 분명했죠. 클레임을 걸기 위해 다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줄이 줄어들수록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줄을 선 사람 중에는 한국인 말고도 외국인도 많았는데 부스 직원들은 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식 억양의 영어부터 영국식, 게다가 영어가 아닌 라틴어도 잘 알아듣더군요. 점점 화가 누그러졌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땐 차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준 건 에그 와이파이라는 물건이었어요. 말 그대로 계란 모양의 와이파이 공유기였죠. 이렇게 조그만 기계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건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문화가 듣던 대로 정말 좋다면서 기뻐하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만든 사건이 곧이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시간이 대중교통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도시로 가려고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던 부모님도 간만에 인파가 붐비는 곳에 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 보이셨죠. 더욱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한국인들에게 욕을 듣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부모님은 사람들 틈에 섞여
저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았죠. 도대체 사람들로 붐비는 좁고 답답한 지하가 뭐가 좋은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나이지리아 지하철은 정말 유지가 안 되고 더럽거든요. 한국 지하철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조금 낙후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깔끔했습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하나 없었죠.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개찰구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 개찰구 문이 열렸죠. 나이지리아에서는 전혀 못 봤던 문화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만 가능한 기능인 줄 알고 얼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무표정하거나 예민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모님이 개찰구 건너로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인파가 붐벼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들어가 버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하철을 타기도 전에 부모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필사적으로 개찰구 앞으로 갔습니다. 분명 초겨울이었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떠밀려서 개찰구를 넘어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 소녀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죠. 부모님은 소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고 연신 물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버린 저는 얼른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고 본인 휴대폰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알려주었어요. 티몬이라고 불리는 앱이었습니다. 그것만 휴대폰에 깔고 앱 안에 돈을 충전해두면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휴대폰만 가져다 대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건 한국인 소녀였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녀는 저에게도 티모니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개찰구 앞을 막고 있어서 눈치가 보였지만 한국인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개찰구를 이용해 저를 비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바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상관도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을 밀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피곤함과 예민함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런 기분을 남에게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도움 덕분에 개찰구를 통과한 저는 소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소녀는 유창한 영어로 즐겁게 한국 여행을 하고 가라고 답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로밍 부스의 직원을 봤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어를 정말 능숙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개찰구 앞에서 허둥대고 있던 사이 사람이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 가족은 천천히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작된 지하철 노선도 덕분에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소매치기 걱정했던 것이 우습게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자기 짐을 내려놓거나 가방을 무방비하게 뒤로 메고 있었죠. 이곳이 나이지리아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는 가정집 형태였습니다. 호텔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숙소를 원했던 부모님을 위해 직접 예약한 곳이었죠. 저는 외국 사람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호텔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온돌이라는 생소한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숙소였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게 두고 저는 숙소 방마당에서 한숨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숙소로 달려갔어요. 혹시 한국인 범죄 조직이 우리를 노리고 잠복하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서는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강도나 인신매매 사건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한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헐레벌떡 문을 여니 다행히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무사하셨어요. 오히려 기뻐 보이셨죠. 어머니의 비명은 알고 보니 환호 소리였습니다. 주방에 있는 거대한 냉장고, 거실에 있는 넓은 TV,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가전기기까지. 침대가 없는 방이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고 세련된 숙소였어요. 어머니가 주방을 살펴보는 동안 아버지는 처음 보는 가전기기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알아낸 것처럼 버튼을 눌렀고 곧 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선풍기처럼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인터페이스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청정도가 표시되었죠. 알고 보니 공기청정기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공기청정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이런 가정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보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시민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도 정말 수준 높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문득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던 순간도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났죠. 바로 내일부터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숙소에 마련된 다른 가전기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세탁기는 아니지만 옷을 간단하게 세탁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다란 가전기기도 정말 놀라웠어요. 찾아보니 가전기기의 이름은 스타일러였습니다. 아버지는 시험 삼아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코트와 스웨터를 스타일러에 넣어보았고 정확히 45분 후 완전히 새 옷처럼 세탁이 되었습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까지 숙소를 둘러보았어요.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숙소에 침대가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쩌지 걱정되었죠. 숙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건 침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숙소 안내 정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겨울이 춥지 않아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보일러에 연결된 온돌이 얼마나 방을 데워줄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두꺼운 옷을 위아래로 입고 누웠어요. 막상 누워보니 이불도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고 말았어요. 침대가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유였죠.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잠깐 잠에 빠진 사이 방 안 온도가 후끈후끈해진 덕분이었죠. 다름 아닌 온돌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따뜻하게 할 뿐인데 어떻게 방 전체가 후끈해질 수 있는 걸까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등이 따뜻하니 아픈 관절과 여기저기 생긴 근육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님이 만족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시 누웠습니다. 온돌의 저력은 다음날 아침 나타났어요. 긴 비행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개운했습니다. 심지어 침대가 아니라 맨바닥에 이불만 깔고 잤을 뿐인데도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기대감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숙소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시기로 하고 저는 한국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터치스크린을 통해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설부터 무장 경비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명품 매장과 거리의 상점들, 잘 정비된 인도와 도로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해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국에 출장 보낸 회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취재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저녁마다 부모님과 숙소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 더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냐고 궁금해서 물었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취재한 기사에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놀라움을 다 담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의 발전된 문화가 정말 그립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평생 살아온 여기자가 부모님과 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불안함을 느끼다 한국의 안전하고 발전된 문화 덕분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사연이었습니다. 점점 외국에서도 한국의 생활 양식, 그리고 문화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한 가정집, 한 노인이 뉴스를 보더니 갑자기 리모컨을 집어 던집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답해하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자신의 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내가 살아있는 한 꿈도 꾸지 말거라. 이 얘기를 들은 손녀는 울음을 참아가며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마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 리카예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죠. 제 이름의 뜻이 자스민 꽃이라는 걸 아시나요? 엄마가 제가 태어났을 때 창가에 피어있던 자스민 꽃을 보고 지어주셨대요. 그래서인지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벚꽃이 만개한 봄이 오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꽃이 아니라 한국 아이돌이에요.
특히 원어스라는 그룹에 완전 빠져있죠. 우연히 TV에서 원어스의 멤버 환웅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더라고요. 그 뒤로 원어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원어스 사진도 보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큰 문제예요. 특히 할아버지가 정말 싫어하세요.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로 포장한 거라고 비난하세요.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말씀은 그저 질투 같아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원어스의 새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살짝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할아버지 눈에 띄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디 밥상에서 한국 거를 보느냐 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만 드셨고 저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죠. 저는 억울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저는 방에서만 원어스의 노래를 들었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한국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원어스에 대한 팬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원어스의 서울 콘서트 티켓 추첨에 당첨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나 원어스 콘서트 티켓에 당첨됐어.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리카, 그거 정말 좋은데 할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저는 엄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할아버지를 설득해 주세요. 딱 이번 한 번만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고 부모님도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꿈에 그리던 원어스의 콘서트에 가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왜 한국 문화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원어스 콘서트에 가지 못한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와 저 사이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댄스를 따라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일본의 MZ세대, 즉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답했대요. 그런데 그때 한 대학생이 길거리 버스킹에서 BTS 노래를 부르며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갑자기 에이, 쓸데없는 것 하시며 리모컨을 집어 TV를 꺼버리셨어요. 할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셨고 부모님은 서로 난처한 표정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최신 K-팝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한국 드라마의 명장면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학교 수학여행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된 거예요. 선생님께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을 희망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콘서트 때처럼 또 반대하시면 어쩌죠?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부모님께만 알리기로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걸 응원해 주셨거든요. 수학여행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방과 후에 몰래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죠.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가 되었죠.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매일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할아버지께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죠.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설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부터 감사합니다까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께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해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순식간에 들통나고 말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물으셨죠. 리카,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 순간 당황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해버렸어요. 요즘 한국어 배우느라 좀 바빠요. 발음이 어려워서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부모님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은 땀을 흘렸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기는커녕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리카, 내 방으로 와보겠니? 이야기 좀 하자꾸나.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다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리카,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할아버지가 모를 거라 생각했니?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사실 할아버지도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봤단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보고 궁금해졌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할아버지는 의외로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K-팝의 세계적 인기, 심지어 한국 드라마의 매력까지요. 리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 문화도 경제도 모두 발전했어. 할아버지도 그걸 인정한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한국을 무조건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에 제 마음이 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리카야, 할아버지에겐 좋지 않은 기억도 있단다. 90년대에 할아버지가 한국에 일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할아버지는 그때 겪은 차별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식당에서 일본인이라고 밥을 주지 않았던 일, 길에서 욕설을 들었던 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한국이 싫었단다. 하지만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리카야,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한국에 수학여행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주렴. 지금의 한국이 정말 어떤지 할아버지도 알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의 대화로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한국행 수학여행이 더욱 기대돼요. 할아버지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 거니까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을 담아 경험해야겠어요. 할아버지와 제 사이에 놓인 세대 차이,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수학여행 날이 왔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렜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보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니 더 환하게 웃어주셨죠. 첫 일정은 자매학교 방문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모습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업에 참관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K-팝 댄스를 가르쳐 줬어요. 서로 어설픈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전통 한복을 입고 골목을 거닐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 게 정말 운치 있었죠. 한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어이구, 예쁜 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정말 활기찬 도시더라고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을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길거리 음식도 맛있었고 화장품 가게마다 진열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직원들이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하나같이 입에 잘 맞았죠. 특히 삼계탕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뜨거운 국물에 부드러운 닭고기, 그리고 찹쌀의 조화가 일품이었거든요. 호텔에서 만난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며 계속 챙겨주셨죠.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면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아버지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인인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것들. 할아버지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학 여행이 아닌 제 가족들과 함께요. 할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제가 본 한국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의 오래된 갈등도 완전히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 것 같았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할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고 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를 편견 없이 대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겪은 따뜻한 경험들, 맛있게 먹은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걸 자세히 말씀드렸죠. 특히 길을 잃었을 때 한 아저씨가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어요. 그랬구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노래를 들을 때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고 가끔은 이 노래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듣던 원어스의 노래를 듣고 음악이 꽤 좋구나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어요. 학원도 계속 다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더욱 힘이 났죠.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리카야,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시며 책 한 권을 건네주셨는데 놀랍게도 한국 역사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단다. 같이 공부해보자꾸나.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배웠죠. 부모님도 변화를 느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날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운 시간이 되어갔죠. 리카야,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가자. 아빠의 제안에 우리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라고 하셨죠. 이제 저는 미래를 꿈꿔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리카, 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줘. 할아버지의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렴. 이 말씀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가끔 할아버지와 저는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리카야, 다음에 가면 할아버지도 저기서 치맥을 먹어볼까? 할아버지의 농담에 우리는 함께 웃어요. 우리 가족의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어요. 한국어학과에 입학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면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삼 놀라워요. 처음 한국 문화에 빠졌을 때는 그저 좋아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원어스의 음악,
한국 드라마의 재미, 그런 것들에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어요.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저를 즐겁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도 변화시켰잖아요. 할아버지와의 갈등도 풀렸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되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소통의 도구인지 느꼈어요. 요즘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보다 더 뜨거워졌죠. 거리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방영돼요. 한국 식당도 늘어나서 이제는 어디서든 쉽게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유행이에요. 제 주변만 봐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또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요. 한류를 통해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문화는 안 보고 한국 것만 좋아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류를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로 인해 우리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라요. 리카야, 문화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란다. 한국 문화가 인기 있다고 해서 일본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도 배울 점을 찾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한류가 더욱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길 바라요. 그러면서도 한류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원해요.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문화의 힘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이해해요. 문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제가 겪은 변화, 우리 가족의 변화, 그리고 점점 변화하고 있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한류의 미래, 그리고 세계 문화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올지, 어떤 아름다운 만남이 이뤄질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저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문화의 힘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